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세길 아카데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길은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항상 새로운 어떤 지식과 그리고 사회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길로 나아가는 또 세길 교인들의 좋은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여는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이고요. 그 소제목으로서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여성, 광장, 그리고 종교의 사명입니다. 점심에 어느 분이 저랑 식사하면서 여성이 여는 새로운 사회인데 꼭 여성만 여나요? 남녀가 같이 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질문 하실 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여성들이 여는 사회는 여성만이 여는 사회인지 아니면 그 나름의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한번 잘 진단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우리가 이제 12.3 계엄과 내란 그리고 이제 탄핵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길은 참 여러 차례의 또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가졌어요. 참으로 복스럽게 세길에는 좋은 또 법률가들이 계셔서 그 내란 그 계엄 재판을 탄핵 재판을 이끈 직접 주역 당사자도 계셨고 또 법률가로서 시민들을 크게 시민교육을 해온 그런 어떤 법률가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뭔가 약간 빠진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었고요. 오늘의 주제가 그 부분을 좀 메꿔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오늘 이제 주제 발제를 해주실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고요. 제가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수경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경 선생님은 전 청어람 ARMC 대표시고요. 아까 2020년부터 올 2월까지 이제 대표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난민책 냈을 때 청어람에서 초대해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서 되게 제가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 선생님 이제 제가 청어람 ARMC가 어떤 일을 하나 하고 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시민 플랫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청어람은 그 아카데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떤 신앙과 사회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어떤 기독 시민들에게 어떤 배움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모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오수경 선생님 대표하시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실험적인 것들 그리고 확장적인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여러 군데 주간경향, 경향신문, 시사인, 지금은 한겨레 20일 이런 데서 매우 아주 열정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계시고요. 페미니스트시고요. 그죠? 예, 분명하고. 제가 이제 칼럼 몇 개를 어제 좀 읽어보니까 그 소수자의 시선을 계속 견지하시면서 뭐 성소수자, 비건, 여성 혐오 이런 주제들의 글을 우회하지 않고 굉장히 단호하고 명쾌하게 쓰신다. 제가 제대로 봤을까요, 선생님?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의 교단에서 기독교, 개신교를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특히 이제 성소수자 혐오하는 그리스도인과 교단에 대해서 매우 지속적이고 그리고 매우 용감하게 비판해오고 활동해 오신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내셨고요. 그 낸 책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선생님은 문화 비평을 많이 하시는데 드라마 비평자라고 하시지 않고 드라마 관찰자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드라마 전쟁을 이야기하다 드라마의 말들 이런 어떤 두 권의 단행본을 내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불편할 준비, 을들의 당나귀 귀, 신데카메론 이런 여러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도 이 광장과 우리가 지난 겨울 지내왔던 광장과 여성과 그리고 그 이후 신앙인으로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한 어느 정도나 시간을 어느 정도나 하실까요? 40분 정도? 네네 40분. 예, 그러면 오수경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약간 어질어질하네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세길교회는 다른 일로 굉장히 공간을 많이 왔었어요. 워낙 이제 이 공간이 그 시민 활동 영역에서는 너무 고마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회의도 하고 무슨 포럼도 하고 뭐 이렇게 후원의 밤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많이 참여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반갑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에 계신 좋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극우화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제가 청월함에서 올해 2월 말에 퇴사했는데 마지막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 개신교 극우화를 반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그 토론회였었어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1월 달에는 그러니까 개신교 사회에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 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이 시국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적인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의 발제는 그때 했었던 제가 기획하고 또 제안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좀 여성의 관점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작성을 했고요. 지금 이 주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되게 좀 빠르게 또 심각하게 또 논의되고 있는 주제, 현재 진행형 주제이기 때문에 제 발제도 되게 현재 진행형 발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발표된 내용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또 제 발제 이후에 이어가 주실 토론 내용을 통해서 제가 더 학습하고 또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3월 정도까지 저희가 계속 광장에 있었는데요. 그 광장에 대한 이름을 그때그때 시대마다 조금 바꿔서 저희가 기억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87년은 뭐 민주화 광장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촛불을 들었던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에 또 광우병 소고기 반대 집회 때도 저희가 뭐 촛불광장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또 박근혜 탄핵 정권에는 탄핵광장으로 기억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2024년에서 2025년에 광장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고 명명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응원봉 광장으로 부르자. 이게 막 공식적으로 뭐 응원봉 광장으로 부르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공식적으로 된 거는 아니지만 뭐 언론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히 응원봉 광장으로 부르고 있기에 저도 응원봉 광장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명명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제가 진행할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2024년, 2025년을 지나면서 광장에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접하고 또 실제 나가서 체감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모인 곳이 요즘에 교회도 없고 어느 곳에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아이고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니 하면서 기특해하기도 하고 또 감사해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여성으로서 생각해 보면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유독 이런 이번 응원봉 광장에서만 여성들의 존재가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고, 광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세계를 좀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운동의 계보를 쭉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성 광장의 역사를 3.1운동 의 역사에서부터 계보를 쭉 찾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광장에 여성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지 늘 존재해왔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때로는 촛불소녀 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유모차 부대로 불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그 하이힐 신고 막 등장했었던 배운 여자들이라는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모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그 광장에서 벌어졌던, 암암리에 벌어졌던 어떤 성차별과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미존을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여성들이 광장에 존재했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라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4년, 2025년에 응원봉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응원봉 광장이 응원봉 광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첫째는 인구학적으로 2030 여성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본다면 여의도 집회에 참여했었던 참여자들 중에 30% 정도가 2030 여성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그때 KT하고 뭐 서울시하고 그렇게 생활 인구 조사를 했는데 30%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숫자적으로 굉장히 놀랄만한 좀 기록적인 숫자였었고요. 또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광장에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엔 저희 다 촛불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은 쉽게 꺼진다라고 해서 막 약간 플라스틱 촛불도 들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촛불이 다 이번에는 응원봉으로 바뀌었죠. 저는 끝내 응원봉을 사지는 못했는데, 응원봉이 어떤 사람들도 응원봉을 부랴부랴 사가지고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광장에 나갔을 때는 그 이전에는 대체로 뭐 바위처럼을 부른다던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부른다던가, 뭐 광야에서를 부른다던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다시 만난 세계를 비롯해서 K-팝이 대세를 이뤘는데요. 이거는 이제 2030 여성들의 문화가 그대로 광장에 심겨진 탓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덕질의 투쟁적 적용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30 여성들은 덕질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응원봉이 다 있고 심지어는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촛불은 응원봉으로, 민중가요는 K-팝으로 대체됐고, 그에 따라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보를 했습니다. 그간에 여성들이 광장에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좀 꺼려졌었던 거는,
그 남성 기성세대 중심에 치여서 존재감을 발휘를 못한다던가 아니면 무수한 어떤 성폭력이나 그런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약간 좀 차별적인 혐오적인 언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초반부터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2024 첫 집회 참가자 가이드가 작성이 돼서 공유가 됐었고, 또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라는 문서가 계속 갱신이 됐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위치가 계속 정보 공유가 됐고, 뭐 손피켓, 저희 다양한 손피켓들을 많이 만나고 깃발들도 많이 만났을 텐데, 이 디자이너들 분들이 만들어서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 표현의 장이 마련이 됐었죠. 그만큼 이전의 광장과 2020 응원봉 광장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저는 약간 좀 이런 풍경들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갈 수 없을 경우에 대신 뭔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결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의도 일대나 광화문 일대에 뭐 식당이나 카페에 선결제를 미리, 나는 못 가는데 가는 사람들이 대신 이걸 마셔주고 힘내서 그러니까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어디에 어디 무슨 카페에 선결제 해놨습니다. 막 이러면은 다 거기 가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여성 화장실에 여성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비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비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저도 되게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냥 나가면은 어느 사이에 간식이 이만큼 제 옆에 쌓였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만한 백팩을 메고 나와서 그냥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드실래요? 뭐, 추운데 이거 뭐 드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고, 저도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항상 뭔가 빅파이라던가 초코파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나눠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나눔 문화들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옛날에 유모차 부대가 인기를 끌었다면 이번에는 키즈버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여성들은 여기서 좀 쉬세요 라는 키즈버스도 등장하고, 또 이따가 살펴보고 있지만 남태령에는 난방버스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 사회가 되게 각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광장에서는 약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나눔과 또 환대 문화가 일시적으로나마 임시적으로나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30 여성들이 누군가의 기특한 소녀나 딸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또 주체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부각한 게 2024, 2025년 응원봉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원봉 광장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났는가 살펴보면 이 여성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대거에 몰려서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물론 탄핵이라는 아주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과업이 있었겠지만 다 나온 이유들이 저마다 조금씩은 달랐어요. 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위험에 맞서서 일상과 시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기성세대에게도 무서운 일이었지만 저같이 그 계엄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제가 이제 어느 행사를 끝나고 이제 열 몇 명의 여성분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고3 이제 막 대학 입학을 앞둔 친구가 있었는데, 계엄이란 단어가 뭔지 몰라서
계엄 선포했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엄이 뭐예요? 라고 되게 해맑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더니 그 친구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구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몰랐던 친구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계엄이 나의 일상과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파괴할 건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여성들에게 위험이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2010년 이후, 특히 2015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들에게 한국이라는 공간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여성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 죽은 여성들은 나 대신 죽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딥페이크나 그 다음에 뭐 스토킹이나,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산책하다가도 죽고 뭐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가다가도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안전과 위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엄이라는 상황이 그간 여성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가져왔던 위험에 대한 감각을 가장 극단적으로 위협했었던, 안전을 극단적으로 위협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왜 나왔냐, 성차별, 성폭력, 반페미니즘 등을 탄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여가부 폐지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첫 대통령이에요. 그만큼 반페미니즘, 반여성적인 정책을 몸소 실천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이제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상황이 계속 윤석열 정권 아래 더욱더 강화된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 또 윤석열 정권으로 대표되는 성차별, 또 반젠더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그걸 탄핵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되고 억압받아온 목소리를 가시화했다는 면에서 응원봉 광장이 굉장히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탄핵이라는 그 과업에 집중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발언대에서 다른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탄핵에 집중하세요. 탄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목소리가 뒤따라왔을 텐데, 이번 응원봉 광장에서는 달랐어요.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펼쳐놓을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회자가 됐었던 게 부산 집회 때 노래방 도우미셨죠. 그래서 저는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입니다. 라는 게 이분의 첫 마디였었는데 정적이 쫙 흘렀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담담하게 이어갔어요.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이 뒤에 이어진 내용은 이분이 굉장히 다른, 본인뿐 아니라 다른 소수자하고도 연대하는 발언들을 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20대 여성도 비슷했어요.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받고 보장받는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광장에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자 김주희 선생님은 이 응원봉 광장을 이제 평가하기를 동시대 여성들의 집단적 여성 봉기이자 대신하는 몸들이 만들어간 팀플의 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팀플은 지금 대학생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응원봉 광장이 가장 진보적이고 또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이 됐던 게 남태령이었었던 것 같아요. 12월 21일 저녁쯤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전국에 이제 농민분들이 트랙터하고 버스를 막 대절해서 올라오 트랙터가 30대였나? 그래서 막 대절해서 이제 농민 주제, 농업 주제 관련된 거 의제화하고 윤석열 탄핵을 하기 위해서 상경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남태령에서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대치 상황을 이루고 경찰이 고립 작전을 이제 펼칠 즈음에 이제 여기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이 SNS에 급하게 타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SNS에서 그게 급속도로 퍼지고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태령의 밤이 지속이 되고 그 다음 날까지 쭉 이어졌어요.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33시간 만에 경찰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길을 터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랙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걸어서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을 이렇게 누빈 사건인데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왔었던 시위는 이전에도 쭉 있었는데 이 길이 뚫린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해서 이제 아까 응원봉 광장 명명됐었던 것처럼 이 사건은 남태령 대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제 기록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왜 나왔냐? 아까 응원봉 광장에 나온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위험에 맞서서 연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미안함, 부채감, 양심 같은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해요. 내가 그날 국회의사당에 가지 못해서 여의도 집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가서 머릿수 채워주면 우리 농민들이 덜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농민들 농업 문제에 관심을 못 기울였는데 죄송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면 더 폭력적 진압을 안 할 것이라서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태령에서는 광장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의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의 발언이 이어졌지만 여기서는 더 그게 집약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수자, 퀴어, 장애인, 이주민, 기후위기 등으로 나에서 우리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이 남태령에 그날 가지는 못했는데, 남태령 이 집회를 실시간으로 그 유튜브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 생중계를 보다가 교회 가는 것도 까먹고, 왜냐하면 이 생중계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때 생중계 증언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만큼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되게 긴 30몇 시간짜리인데 되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태령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냐, 이거는 많이 아카이빙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좀 도드라졌던 거는 소수자도 환대받을 수 있다는 걸 확연히 느꼈다. 그리고 나 레즈비언인데 여기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농민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청년들이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경찰들한테 차 빼라고 같이 연대해줘서 너무 힘이 났고 나 퀴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농민들이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젠더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연대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은 청년들에서 K-팝을 배워서 부르기도 하고, 청년들은 민중가요, 뭐 농민가 같은 것들을 불러서 같이 배워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임시 화장실 중에 성중립 화장실이 마련되기도 하고, 또 환대와 포용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막 보조 배터리, 담요, 위생용품, 밥차, 난방버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도착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만 보내시라고 안내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그 21일 날 저녁 때 이게 집회 발언 신청 하신 분들, 저녁 때 하신 분들이 다음날 오후가 되어야 차례를 맞이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어떤 자기들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이야기가 폭발했었던, 집약적으로 폭발했었던 시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감사 인사를 쭉 썼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날에 이를 의미부여를 하셨습니다. 혐오와 차별 속에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노인, 도시빈민, 농민이 만든 승리였다. 성별도 세대도 지향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연대를 넘은 대동의 남태령을 열었다. 라고 이날의 일을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남태령으로 끝났냐? 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말벌용지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날 이제 아까 막 물품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제발 그만 보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의사표현을 하시려면 전태일 의료센터 기금 모금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이러면서 여기 이제 전태일 의료센터 기금 그 안내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2030 세대 여성분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태일 의료센터 기금이 지금은 마감이 됐는데 2030 여성들이 50%를 훌쩍 넘어서 그 전체 기부액의 50%를 넘어서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벌동지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제 12월 이후에도 이제 여기에 남태령에 계셨던 분들이 다른 현장에도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뭐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시위라던가 아니면은 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뭐 고공 시위라던가 이런 데로 많이 이제 흩어져서 연대를 했는데 2025년 1월 7일 날 거통고지회 천막농성을 한화 본사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좀 약간 폭력적인 진압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이 현장으로 뛰어가서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말벌용지냐 하면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아세요? 그 프로그램에 네, 그쵸. 네, 저는 안 보지만 저희 아버지는 즐겨보시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하시던 분이 말벌에 뭐 이렇게 이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인터뷰하다가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되게 인기 있게 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위급하게 연대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갑자기 뛰어가는 존재들 이래서 말벌용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연대 다양한 사회적인 현장에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벌용지, 그러니까 남태령에서의 일이 말벌용지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떤 의미냐면 나와 사회적 문제를 연결했다는 의미이고 또 이것이 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냐 뭐 이런 뭐 차별금지법 뭐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생망, 현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현생은 망했지만 저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에 밀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전부터 노동자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엄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아, 이게 그냥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더 열심히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구나. 구조의 문제라면 함께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를 이제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제일 가슴이 아팠었어요. 바로 이 장소에서 그 카톨릭 신학자인 조미나 선생님이 MZ세대와 새로운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2030 세대를 사는 동안 세상이 나아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 되게 가슴 아프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응원봉 광장과 남태령을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냐면, 연대하여서 승리를 경험한 세대 라고 좀 그렇게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좀 가능성을 한번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태령 대첩을 보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는 이 감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감각을, 이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 이 승리의 감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 이 다음 세대, 이 다음에 올 세계는 지금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 남태령 집회 이후에 남태령 집회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여러 그 포럼이나 이제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기 직접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남태령 디플이라는 걸 저희 향림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말들이에요. 이후에는 어떤 세상을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차별 없는 세상,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세상, 연대 응답하는 세상, 다정하고 공감하며 연대할 수 있는 사회, 페미니스트가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뭐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 2030 여성들의 이 광장의 열망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화사회 연구자 김성일 선생님이 일상의 남태령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는 인상적이었었어요. 그 일상의 남태령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이후에도 살펴볼 텐데, 일단은 남태령 대첩을 광장의 정치의 무용담처럼 어떤 신화화하거나 축소하거나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개혁, 그러니까 단지 윤석열을 끌어냈다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들로 대표되는 또 일상의 계엄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해 결연히 연대하며 맞서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현 민주주의를 재구성하고 급진화하는 것에 일상의 남태령을 만드는 것의 선결과제라고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남태령이 뭐냐 했을 때, 윤석열 이후의 세상을 이분들이 2030 여성들이 어떻게 꿈꾸는가를 했을 때 요 부산 집회에 참석했었던 청년 레즈비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결혼할 수 있는 세상, 또 여성들이 죽지 않고 밤거리를 돌아다닐 세상, 또 우리 조카들이 기후위기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 장애인이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세상, 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누구도 굶어 죽지 않은 세상을 원한다. 이게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적인 관점,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얼마만큼 멀리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광장의 희망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024년, 2025년 광장은 응원봉 광장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면서 봤었던 뭐 정광훈을 중심으로 한 광장이 광화문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었고, 그리고 1월 19일이었었던가요? 서부지법에 이제 그 난동을 이렇게 침입해서 폭력적인 난동을 부린 세력도 있었고, 또 응원봉 광장 안에서도 또 그런 이제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광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학자 공기면영 선생님이 이제 광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의 극우가 윤석열 내란 전국 시기에 대중운동으로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응원봉 광장에서 희망을 봤던 것만큼 한편에서는 극우라고 불리는 세력이 굉장히 대중화, 활성화된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내지는 좀 주요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요. 네, 제가 빨리 진행해 볼게요. 근데 또, 2030 남성들이 많이 이제 우경화되었다, 극우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또 2030 남성들이 그러면 다, 이 응원봉 광장에 있었던 여성들의 숫자만큼 정광훈 집회, 뭐 한남동 집회에 참석했느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이제 뭐 응원봉 광장에 참석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5년 대선 출구조사 결과인데요. 대선의 투표 결과는 지역별로는 나왔는데 연령별로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서 출구조사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남성들의 67.2% 정도가 김문수와 이준석, 즉 극우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 전부가 극우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극우와의 경향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득표율 8.3%에 머문 이준석 후보가 20대 남성들에게는 37.2%, 또 30대 남성들에게는 25.8%의 투표를 했고, 심지어 20대 여성들의 10.3%와 30대 여기 남성들하고 되는데 30대 여성들의 9.3%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점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반젠더, 그러니까 반페미니즘, 또 젠더 갈라치기로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쌓고 있는 굉장히 극우적인 정치인인데요. 이 정치인에게 20, 30대 여성이 10%가 투표를 한다? 이것도 한번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권영국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0.89%에 그쳤는데요. 대선일에 13억 원의 후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투표 이제 영수증 기준으로 본다면 이 12,000여 명 중에 2030 여성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죠. 근데 극우와의 경로를 2030 남성들의 극우와의 경로를 여러 경로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의 2030 남성들의 극우화를 신극우화라고 명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신극우화의 가장 쟁점이 되는 주제는 반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사인에서 2월 달에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요 앞에 이제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2030 남성들이 다른 이제 극우적인 흐름과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평균적인 지금 극우적인 흐름을 2030 남성들이 보이는데,
페미니즘 부분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극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그걸 말해주는데, 지나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 규칙을 어기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건 되게 위험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20대 남성의 32%, 30대 남성의 2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광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상의 남태령으로 가는 길에 가장 위협하는 게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 극우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는 거. 그래서 2030 남성들뿐이 아니라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청소년 극우화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그리고 극우 보수 개신교. 자, 보수 개신교에 대한 요즘에 엄청 많은 담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외부의 악을 통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개신교는 한국 교회는 성장을 해왔는데, 이 요즘 국면에서는 극우 집회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공급처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극우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중화와 교육 시장에 성공적인 진출을 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우려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일반 사회 극우와 개신교 극우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깊은 연관성이 있고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페미니즘과 반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문제든 한국 극우의 문제든 반페미니즘과 반동성애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는 극우 집단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안에도 존재하는데요. 들어보셨겠지만 레디컬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페미니즘입니다. 생물학적 여성을 위한 운동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응원봉 광장에서도 페미니즘과 퀴어 발언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자 이제 손희정 선생님은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여성 극우를 이해해야지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 극우가 왜 탄생을 하느냐 5가지 항목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여성 극우 문제는 오래된 체제인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 문화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제가 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이따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이 있고 또 극우화된 사회와 2030 남성 여성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가 저희가 좀 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점점점 종교 없음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여론 속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30대, 60% 거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가지고 있더라도 탈교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2023년에 26.6%였으니 지금은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종교, 탈교회 현상은 2030 세대, 특히 여성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교회에 왜 떠나느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많은 여성들을 만나본 결과 다들 비슷합니다. 교회는 특히 여성과 소수자에게 성차별적이며 안전하지 않는 공간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모순적인 것도 있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지만 탈교회 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대체로
제도교회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고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영성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 사회 특히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분과 얘기하다 들었는데 수도원을 되게 많이 간대요. 템플스테이도 많이 가지만 수도원도 되게 많이 가고 불교 박람회가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박람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교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걸 교회는 자꾸 이제 청년들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더 절망적인 거는 제도교회 인구는 감소했지만 부정적인 영향력은 저희가 광장에서 봤듯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각종 사회문제에 연루됐거나 차별금지법 반대하거나 성폭력 교육 반대하는 민원폭탄을 넣거나 이런 것에서 개신교의 존재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교회는 민주화 투쟁의 안전지대로 많이 이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됐지만 현재는 위선과 불의, 차별과 혐오의 상징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건데요.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신앙의 언어로 정당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그런 신앙을 체계화하고 사회 진보의 걸림돌이 되는 종교가 극우의 토양이 되고 있다면 그게 그저 일부가 아니라 다수라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교회의 실패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신앙교육의 실패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교회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에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남태령에게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남태령의 신학화, 신앙적 해석과 적용이 저희의 과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의 신학화와 신앙적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아직까지는 막 엄청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하나의 이제 약간 힌트를 얻는다면 이 사진 많이 보셨죠? 한남동에 집회가 한창일 때 꼼펜투알 수도원에서 이제 응원봉든 분들을 화장실로 인도하는 이제 수사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 회자되면서 종교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신교하고 이 무렵에 또 터져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위대가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라는 게 요것과 대비돼서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신교가 지금 엄청 욕먹기 딱 좋게 세팅이 되고 있죠. 물론 세길교회나 향림교회나 이런 좋은 교회들이 광장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했지만 사실은 그걸로만 하기에는 지금 개신교가 이미 쌓아놓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혐오, 극우적 상상력과 실천의 토양이 아니라 환대와 사랑, 다음 세계를 보여주는 빛의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광장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종교의 패배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여성들이 2030 여성들이 광장을 통해서 많이 그러니까 조명이 됐지만 그만큼 또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많이 잊혀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언론들은 이대남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도한 대신에 2030 여성들은 되게 별로 광장 이후에는 주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들을 공평하게 듣고 있는가의 문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상화되고 주변에 되었던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또 이제 나중에 정치가 거대한 극우와의 물결에 맞서서 전선을 선명하게 긋고 사회적 의제를 급진화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나중에라는 정치로 표현되는 그런 좀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하자. 페미니즘적인 의제, 차별금지법 이런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것의 결과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나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패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전선은 어디일까? 저는 아까 이제 개신교와 그 한국의 극우가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반페미니즘, 그러니까 반젠더, 반동성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가장 이 극우화 현상의 광장 이후에 가장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전선이 아닐까. 그 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는 폭넓은 연대와 환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좀 문제 의식을 공유해드리면서 오늘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능한 저희 교회는 이제 질의응답하고 또 플로어에서 의견 내시는 게 가장 특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재촉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남으세요? 우리 김유국 선생님 어떤 단어가 제일 인상적이셨습니까? 네. 젊은이들의 네. 진보적인 여성들이 있는 반면에 네.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들의 네. 보수적인 보수와, 예. 거구 네. 그게 왜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 네. 네. 참 안타깝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오늘이 큰 주제지요. 예. 우리 옆에 강동호 형제님은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남으셔요? 예. 어떤 단어가 아니라 그냥 네. 20대 여성이 네. 너무 진보적인데 네. 우리 집에 20대 여성이 네. 네. 예. 그래서 질문은 되게 보수적이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같이 네. 예. 예, 지금 다 이제 저희가 토론해 볼 거리인데요. 여하튼 남태령 대첩, 말벌 동지? 그렇죠. 예, 이영 선생님. 그죠. 말벌 동지라는 말은 너무 흥미롭죠. 저도 처음에 그 단어 봤을 때, 이거 너무 새로운 어떤 우리 사회에서 나아갈 어떤 하나의 상징적이고 머릿속에도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을 것 같죠. 예. 사실 그날 2024년 12월 21일 되게 추웠어요. 예, 굉장히 추웠고요.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이제 농민들이 트랙터 밀고 이제 남태령 고개를 몇 번에 걸쳐서 이전에도 넘어오려고 하는데 계속 경찰한테 막히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근데 날이 춥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이제 다 집회 시위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차에 농민들의 트랙터가 남태령에서 이제 막혔다. 이 얘기를 듣고 후주라고 하는 젊은 농민 여성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트위트를 하는 트위터리안인데 이분이 지금 이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너무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걸 올리는 순간 다 집에 가려고 하던 젊은 여성들이 다 남태령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옷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담요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 밥을 견디는데 저는 그날 잠을 좀 일찍 잤다가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지금 무슨 난리가 났다고 막 그래요. 이제 저는 눈 뜨면 이제 우리가 이 휴대폰 보는 게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막 켜보니까 이제 연단에 올라와서 막 계속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춥다고 얘기하는데 그 단상이 막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고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거는 이제 경찰들이 차벽을 치고 트랙터를 막으니까 차 빼라! 차 빼라! 막 이 구호를 막 밤새도록 외치는 거예요. 차 빼라 소리가 막 진짜 그 구호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경찰이 차벽을 허물고 트랙터에 길을 내주거든요. 근데 젊은 여성들이 이제 주류지만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성소수자들이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발언을 한 곳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농민들은 또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다시피 K-팝을 배우고, 또 여성들은 농민가를 배우고, 뭐 그 아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기억이 하나 나는 게, 그 이제 차를 빼고 결국은 이제 이 트랙트가 이제 한남동까지 쭉 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흩어지는 마당에 농민들이,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그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딸들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라고 답을 하는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딸이 아니고요, 논바이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논바이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난이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바이널이라는 거는 이 양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성별로 가릴 수 없는 다른 특이한 정체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논바이너리는 나는 나의 성 정체성이 시간 따라 흐르기도 하고, 이쪽 저쪽도 아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개의 정체성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농민들 같으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에게 놓여져 있던 성소수자에 대한 엄청난 그 장벽이 이렇게 싹 허물어지는 이런 어떤 장면들을 이제 글에도 나오지만, 아까 오수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아카이빙이 잘 돼 있어요. 유튜브 많이 있습니다. 짤도 많이 있고 유튜브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남태령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대개혁,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성립, 이런 데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역사적 분기점, 전환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역이 2030 여성이었고,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소수자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성별이나 아니면은 계층이나 이러한 어떤 그 민족이든 여러 가지 어떤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내왔던, 주장해왔던, 그리고 바람에 맞지 않았던 여러 인권적,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시민적 주권, 의제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점에서 남태령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선생님 발제문을 보면서 이해했고요. 이제 그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또 일부분의 극우화, 이런 현상들이 또 동시에 나타났고, 그 보수화와 극우화의 기독교, 개신교의 세력들이 결합하면서, 그 결합한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매우 위험하게 극우화해가는 지점에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가 있다. 이 지점을 이제 스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남태령에서 보여줬던 연대와, 그리고 돌봄과 다양성과, 그리고 어떤 소수자의 민주주의, 이런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선생님 제가 이해가 됐을까요? 네. 200%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플로어에서 선생님들 질문도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이 계엄과 내란이 이 법률가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이 저항 세력들이 법률적으로 계속 뭔가 법 기술자들이 뭔가 굉장히 야료를 부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법률가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정말 주권자 시민들의 보여줬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열망과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아주 좀 더 열심히 해석해보고 주목해봐야 될 어떤 지점들을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이제 오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 좋고요. 아까 김용국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혹시 선생님 조금 더 덧붙여 주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주시고 아니면은 질문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딱 바라보면 너무 잘 보여가지고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남태령 얘기 이번에 젊은이들의 응원봉 혁명 그 현상을 보면서 연상이 된 게 68년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젊은이들의 그 저항운동 기득권을 이제 불쇄시키고 완전히 이데올로기를 획기적으로 바꾼 그 혁명이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도 그 당시로서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서구 사회 전체를 엄청나게 바꾸는 그런 결과적으로 성공한 그런 혁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 젊은이들의 2030 혁명이 남태령을 비롯해서 이런 그 엄청나게 획기적인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한 이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풍이 진작되는 그야말로 차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 보수 개신교를 비롯한 그런 뭐 정광훈 유해 그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세력도 참 어떻게 하면은 진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이제 합니다. 네. 네. 예, 최만자 선생님.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 2030 여성들의 그러한 그 행동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어째서 그 여성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광장에 나왔고 남태령에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을 그렇게 추동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기존한 교회에서 올리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3.1 운동의 애국심의 발로에 의해서 그런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번에 이 2030 여성들의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보편적 저항심 뭐 이런 것들에 기인할까? 어떤 그 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완전히 이전까지의 그 행동 형태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한테 등장을 했잖아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걸 알면 우리가 세상을 좀 변화시켜 나가는데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68혁명 이후에 이제 새로운 물결들이 막 그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도 미국에서 7, 8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뭐 성정치 문제들이 쭉 이제 흘러왔는데 모든 혁명에는 빛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빛의 풍경이 있고 또 이제 이른바 저희가 이제 우파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사실은 68혁명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8혁명 이후에 이제 이제 뭐 자유, 이제 경제, 신자유주의 막 이런 것들을 막 위시해서 이제 사회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요것과 대치해서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뭔가 이쪽에서 엄청 진보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또 한쪽에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보수적인
우려할 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막 대치가 계속 이제 세계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도 한국이지만 유럽은 이미 극우 정권 이제 정권을 내준 나라들도 있고 또 저희가 좀 가장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잖아요. 그나마 한국은 윤석열이 되게 저렇게 뻘짓을 함으로 해서 그나마 좀 보호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엄청 진보적인 흐름과 또 굉장히 우려할 만한 흐름이 68 혁명과 비슷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처럼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이 주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이제 사회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 극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토론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했는데 세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이 세 분 다 비기독교인이고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이제 사회학자신데 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개신교 문제를 꼽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사회 극우화를 걱정하기 전에 요 개신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조금 저희가 고민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질문해주신 2030 여성들의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응원봉 광장으로 인해서 2030 여성들이 광장에 나오는 거를 처음 목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에게 광장은 2010년 이후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권 박근혜 탄핵 때도 뭐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딥페이크 문제 해결하라고 여성들이 광장에 대대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여성분들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광장에서 피켓 시위하고 행진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해화역에서 계속 연속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력이 이 윤석열, 그러니까 이 응원봉 광장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짧게는 10년 동안 계속 광장에 나올 일들이 있었고, 그 광장에 나왔었던 그 경험들의 축적이 돼서 그게 극대화된 게 응원봉 광장이었다. 라고 보시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여성들이 그러면 왜 광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탄핵 광장이 계속 열리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탄핵이 될 때까지 우리가 탄핵 광장에서 계속 모일 수밖에 없듯이 여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광장에 나오는 이유는 이 성폭력의 문제 그리고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광장에 나오고 광장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 광장의 노하우, 경험, 또 동력이 계속 갱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장의 문제는 여성들이 이렇게 광장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프로 시위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가부장체계, 여성들에게 위험한 남성 중심 문화, 폭력적인 문화가 계속 존재했었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게 더욱더 가열차게 공고히 됐었다라는 데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제나 있었던 것도 맞고요. 또 좀 새로운 현상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해화역 시위라든지 강남역 살인 사건 이런 것들 이후로 여성들이 이제 시위 집회하고 저항해 왔지만 우리 사회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이제 선거 전략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글자를 가지고 0.7% 이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왔던 그 여성들이 느꼈던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 장관도 뭐 임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차별과 관련되는 어떤 정책들 다 없애고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여성들 자극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느끼면서 비판의식을 저는 좀 더 장착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 같은 걸 더 많이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페미니즘의 리부트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이론적 어떤 그 시각적 이런 어떤 비판의식 같은 게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있었기도 했고 좀 달랐기도 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조금 더 이어서 가보자면,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달랐기도 했지만, 이제야 발견이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계속 있어 왔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목소리가 제대로 그 공적인 지위를 얻지 못했었고, 그리고 도무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 이어져 왔던 게 2030 때, 아니 이 응원봉 집회 때 더 많은 숫자가, 정말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 이제 발견이 된 셈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배우면서 확장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 문화를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2030 여성들이,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강좌들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정말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많이 배우고 책도 되게 많이 읽고. 그러니까 지금 독서 시장에서 가장 이 독서 시장을 좌우하는 연령대가 2030이거든요.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제가 이제 출판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출판계에서 없는 존재가 있어요. 아예 고려하지 않는 존재. 20대 남성들은 아예 고려하지 안 읽기 때문에. 책을 가자가 안 읽습니까? 이 많은 이거는 되게 웃기기도 한데 엄청 심각하기도 한 게 그만큼 사회 인식 격차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2030 남성들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주목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까지 충분히 얘기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2030 소위 이제 이대남, 이찍남들의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서 내놓는 결과가 뭐냐면 되게 퇴행적인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 싫대. 그러면 페미니즘 정책 이런 거 과감하게 안 해버리고.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관점을 바꿔서 그럼 저희가 이대남 20대 2030 남성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문제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수용적으로 그래 그래서 너희가 이런 부분에서 억울했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문제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좀 관점을 바꿔본다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쪽은 과잉, 이쪽은 과소대표 됐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아까 전상철 형제님 먼저 손 드셨고요. 그 다음에 최수님 자매님. 예. 예, 저는 지난 겨울 경험을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데모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17년도 촛불 시위할 때 나갔을만 해도 젊은 여성들의 영향을 못 느꼈는데 지난 겨울에 느낀 거는 사실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막 집회에 나가서 1시간만 있다 와야지 하고 이제 가서 하다가 힘들어서 이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아마 대학생들이죠. 여대생들이 이렇게 그룹을 앉아서 좌우 뭐 뒤에 있는데 그 함성들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좀 더 있다 가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시간을 연장시키곤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 주로 남학생들, 대학생들 중에 이제 젊은 남자들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세상이 확실하게 변하긴 변했구나 해서 그때 느꼈던 거는 앞으로 이 나라를 여성들이 좀 많이 힘을 쓰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좀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들의 파워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삼 깨닫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종교의 사명이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그 종교의 사명이라는 거를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태령의 어떤 그런 정신들을 뭐 신학화하고 뭐 이런 거기서 뭘 끄집어내고 만든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 저도 몰랐지만 오늘 방금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비기독교인 세 분이 얘기한 핵심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구구화는 추세인 것 같고 그 해외의 구구화는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구화는 분명히 개신교와 구구 개신교, 저 그냥 통틀어서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의 구구화가 주된 그 바탕이 된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세 분이 개신교의 구구화가 문제됐다는 게 저도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구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개신교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 종교의 역할이 규정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남태령에서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 뭐 신학화하고 이런 것도 이론화하고는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악의 세력들은 거창하게 막 자라나고 있는데 선의 세력들은 그냥 꼼지락꼼지락하고 뭔가 시간을 오래 가고 이거는 쉽게 안 되는 거야. 뭐 세대가 가고 100년이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임하는 것 같아서 게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신교 자체의 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한 명이 대통령 사람이 한 명이 바뀌었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듯이 뭔가 이 개신교에도 신학 종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치화하는 어떤 그런 물론 정광훈도 정치화돼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의 정치화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엄청 고민스러운데요. 요 남태령의 신학화라고 표현한 거는 여기 그 세길문화원 원장님이었던 정경일 박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세월호 신학화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호를 겪은 분들과의 신학적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교회론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 신학적 언어로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좀 힌트를 얻어서 그렇다면 남태령에서의 일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 초대 교회의 그 풍경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신학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몇 년 동안 한국 개신교의 그 출판 시장에 1세기
교회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1세기 교회는 어떻게 뭐 공동체를 형성했는가, 1세기 뭐 그 교회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런 책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나왔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한국 교회가 어딘가 고장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고장난 것을 어디서 좀 이렇게 그 복구를 어떻게 이제 뭐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개신교회 분들은 1세기 교회에서 이제 많이 찾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남태령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 이제 보수와 관련돼서는 제가 느끼는 이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반 사회학 이제 연구, 문화사회 연구 분야에서는 우파, 그러니까 극우화 관련된 논의를 막 10몇 년 동안 계속 축적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극우화의 핵심 고리 중에 하나는 교회다, 한국 교회다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교회 메커니즘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막 발제를 들어보면은 저거 아닌데, 저거 좀 꼭 저렇게만 볼 거 아닌데라고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학적인 언어가 별로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이제 교회 작동 원리나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분들보다는 더 많이 알아도 이제 학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이제 사회문화적인 연구, 또 사회문화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개신교의 언어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막 극우와 막 한국 작년 이제 12.7 집회 지금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한국교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라는 이제 그런 발제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김진호 선생님이나 서명삼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배정만 교수님이나 이렇게 이제 주요하게 한국 교회의 극우화가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서 이제 주로 발제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들에 저는 되게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뭔가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이 페미니즘과, 그러니까 젠더 문제와 그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국 개신교, 한국 교회 극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핵심적인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스피커 분들은 이 문제는 그렇게 핵심적으로 다루진 않으세요. 보통 이제 반공주의나 그다음에 성장주의나 이제 이런 키워드로 주로 이제 한국 개신교의 극우화에 대해서 다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젠더 문제가 되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저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언어가 지금 되게 부족하다. 근데 반면에 이 그러니까 극우 개신교에서는 10몇 년 전서부터 차곡차곡 학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대중 세미나도 많이 열고,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는 주디스 버틀러나 푸코 이론들을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반그리스도적이다,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사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사상 교육을 하면서 대중 집회를 했죠. 거룩한 방파제나
뭐 12.7 집회나 대중 집회를 쭉 이어서 왔었고 그 대중 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교육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든 대안학교 내지는 이제 공교육에서 일본학교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극우적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강사가 돼서 이 교육 시장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극우화 과정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체계화시켰다. 반면에 그것에 대항해야 되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언어가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상당히 비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는 언어가 먼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진척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순임 선생님, 예, 뭐 질문이 겹치거나 답이 이미 나왔나 보죠. 예, 그 이제 한국 그 개신교의 극우화가 한국 사회의 극우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전에는 그냥 극우 세력들을 좀 개신교가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아주 주도적인 어떤 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주도적인 세력은 이제 극우화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반동성애 그리고 반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극우화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예컨대 동성애 반대, 동성혼 반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에 이 한국 그 극우화된 보수화된 우파적인 개신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의 극우화의 개신교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남태령에서 보여줬던 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데 예, 틀어막는데 이제 개신교가 아주 그 나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한국의 개신교가 이제 반공주의를 가지고 주로 이제 보수적인 어떤 이념을 유지해 왔다면 지금은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이걸 통해서 어떤 그 극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광장 이후에 한국의 개신교가 정말 반성하고 뭔가의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과제를 이제 저는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그 인권 관련되는 활동을 하고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소수자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교회가 이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뭐 프로파간다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편 제가 메모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요즘은 이 이제 종북 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이제 그 안창호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청문회에 나와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공산화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청문회에 나와서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이나 이런 동성혼들이 한국 사회를 공산화하는데 어떤 도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한국 사회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막 광고를 하는데 그게 의외로 잘 먹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막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동성애 엄청 혐오하고 탄압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국가의 안보에 매우 위협적이다 이런 어떤 이제 막 엄청난 프로파간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중독적이고 인간을 그냥 하나의 어떤 오염된 그리고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또
또 막 혐오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혐오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사랑은 이걸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혐오를 하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페미니즘 같은 걸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고 역차별이고 헌법에 반하고 반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이 현대 지난 한 10년간의 극우적 개신교들이 쓰는 문법이 인권의 단어를 가지고 반인권을 얘기하고 페미니즘의 전략을 가지고 반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정말 잘 배워요. 대표적인 게 이 집회 시위 가보시면 이 진보 진영에서 하는 어떤 집회 시위 양태를 딱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막 따라서 막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 제대 진짜 인권 이런 심포지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도 막 국회에 가서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소수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반인권적이라고 오히려 몰아붙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소수자들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간주해서 이 보수 극우 개신교들의 그 소수자에 대한 어떤 공격과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정말 전방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 주일 학교까지 다 침투하고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리박스쿨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장기적 전략이죠.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장기적 전략이어서 이 침투해하고 이 기독교가 미치는 폐해가 지금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 개신교의 극우화는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나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것으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개신교 내에서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적확하게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 사실 오늘 너무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글이나 아니면 다른 토론회 같은 거 보면 계속 목소리를 내셨어요. 성소수자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 교단에서 그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이단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 배제되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용감하게 해오셨고 오늘 세길에 더 용감하게 말씀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가 과격하게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2월 달에 청원함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모든 이제 공적인 뭐 이렇게 연대 활동하던 거를 다 이제 내려놨는데 딱 하나 유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을 했다고 출교까지 당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공동대책위원장은 유일하게 제가 유지하고 있는 이제 공적인 역할인데요. 이걸 이제 왜 유지를 하고 있냐, 뭐, 물론 맡을 사람이 없어서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사회연구원에서 그 이제 한국 개신교의 극우화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극우의 이제 사회적 이제 극우냐 아니냐를 이제 판별하는 이제 약간 표준적인 일반적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상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21% 정도가 극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조사에는 개신교인의 21.8%가 극우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극우가 된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데 다행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 사회보다 교회가 나은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일반의 21%랑 똑같이 극우화돼 있다면 이거는 교회에 되게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더 이제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신이 이런 이제 뭐 이주민이나 뭐 이런 종북이나 이런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신앙이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또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안 미쳤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가 똑같이 일반 사회랑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21%는 난민을 혐오하고 이주민에 반대하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 반대한다고 막 그 명동에서 막히니까 대림동 가서 이제 집회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21% 정도는 그렇게 혐오를 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데 신앙에 영향을 별로 안 미쳤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이걸 판단하는데 신앙이 엄청 영향을 미쳤어 라고 대답한 게 동성애였었어요. 동성애랑 페미니즘. 동성애랑 페미니즘이 동성애는 성경으로 죄다라고 판단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데 나는 내 신앙에 엄청 영향을 미쳤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대부분이.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성소수자,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성적 지향을 가졌거나 성정체성을 가진 존재를 성경적으로 혐오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교회의 실패, 신앙 교육의 실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걸 어떻게 나하고 다른 존재를 혐오해도 된다고 차별해도 된다고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우지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혐오의 하나님인가?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심각한 거는 교회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극우가 사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교회는 실체적인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네트워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한국 사회 극우가 계속 활활 타도록 연료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이제 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하는 설교와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교단 총회가 이어질 텐데 교단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 게 뭐냐? 합동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여전히 안수 반대하고 그리고 성소수자 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걸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이런 걸 계속 결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 그다음에 교회라는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결코 좋은 영향력, 좋은 메시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되게 차별해도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과격하게 상상을 해보자면 그럼 제도교회 다 우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예 이제 개신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저는 사실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망할 교회는 망해야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교회라는 집단이 사실은 인간 사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긴 하나님의 역사에서 교회가
도저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또 인류 발전에 방해가 된다면 교회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조금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아, 예. 에서 신앙 얘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그게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악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런데 선과 악이라는 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바뀌잖아요. 그 가치가 바뀌고 지금은 더군다나 다원주의 세상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성소수자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그거에 의해서 자기는 그걸 이제 거부했다가는 죄인이 돼서 천국에 못 가는 그런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리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선과 악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이걸 허용을 하고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고 혐오하지 않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어서 약간 그 낮은 존재고 뭐 하여튼 그런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특권을 가졌잖아요.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특권을 가졌는데 그 특권을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놓기 싫어서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러니까 여자하고 평등해서 똑같은 그 자기들이 가진 그 특권을 내려놓기 싫은 것처럼 목사님들도 자기의 그 말의 권위가 그 일반 평신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로서는 목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선악의 개념도 지금 다 바뀐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을 코멘트 겸 마무리 발언을 하시. 네. 말씀해 주신 내용 너무 공감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마무리 발언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과격하게 막 망할 교회는 망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그 좋은 기능을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되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사회에서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그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제 일방적인 그 성서 해석을 계속 그 주입시키는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세길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대형화된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교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막 이런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혐오의 발언들을 하면 이쪽에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들이 그 반대편에서 대항의 언어를 만들고 같이 싸워주고 같이 연대하고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꼼베뚜알 수도원의 그 응원봉 빛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좀 빨리 끝내보려고 했는데 역시 시간은 2시간 정도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좀 명쾌해지셨나요? 머리가 더 무거워지셨나요? 양쪽 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각을 분석적 이제 시선을 배웠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꼭 좀 찍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2030 여성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서 이제 부상한 역할을 얘기한 반면에 2030 남성들의 보수화와 극우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점도 좀 저는 결을 잘 균형 감각 있게 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남성이라고 해도 노동자이기도 하고 실업자이기도 하고 장애인이기도 하고 부채자이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경험이 우리 사회를 느끼고 또 바라보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실천의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은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극우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다른 지점에서 보면 세대별로 봐서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진보적인 성향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2030 여성들이 남태령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주체, 시민적 주체, 그리고 어떤 다양성과 연대와 돌봄과 그리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러한 어떤 목소리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굉장히 막 위기감 많이 느끼기도 하고 본인들이 막 이 세상에서 밀려난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서 2030 여성들의 이 혁신적인 개혁적인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오늘의 세길 아카데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체 셋 자르면